네, 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 11월 넷째 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의 고PD고요. 훌륭하신 패널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우리 뭐 늘 하는 시계. 예, 원래 이름은 김종철인데 관심을 받고 싶어서 성을 관시로 바꿔서 관종철. 네, 지지난주에는 잠시 방탄소년단 김에서 탄종철로 갔다가 다시 관종철로 복귀한 원내대표 비서실장 관종철입니다. 김종철 시장님께서 버리신 귀염둥이를 제가 싹 받아서 귀염둥이 대변인 최성입니다. 오늘 영하의 날씨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호호 정우진입니다. 네. 여름에는 뭘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그러면 쌩쌩? 쌩쌩? 하하하. 쌩쌩? 싱싱? 호호. 뭐 근황으로 말씀해 주실 건 뭐 없나요? 근데 사실 우리의 근황을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거는 패싱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부터는 방식을 이제 살짝 바꿔서 1부, 2부로 나눠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이제 뭐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주간 토픽으로 3개 정도를 다뤄보고 2부에서 이제 심화 주제 한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에는 일단 먼저 토픽을 말씀드리면은 이해찬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언이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이제 강원랜드 특조 관련해 갖고 얘기를 해보고 그 법관 대표자회의 결의안 이렇게 3개를 다뤄보고 2부에서는 이제 경산의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픽은 저희가 이제 가장 또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인데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6일에 이제 그 초월의 모임이죠. 국회의장과 각 당대표들이 모임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이해찬 그 대표가 좀 받아들이기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좀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사실 아니다라고 또 다시 또 뉴스도 나왔고, 근데 그랬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손학규 대표가 아니다, 그거 맞다, 그런 얘기 한 거 맞다, 이런 식으로 좀 공방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절충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또 민주당에서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토픽을 뽑았습니다. 뭐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열어보세요. 네. 아니 저는 그 이해찬 대표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안 된다, 조금 곤란하다 수용하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독자분들도 이제 청취자분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국회 의석이 300석인데 지역구에서도 뽑고 비례대표도 뽑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30%를 득표를 했다. 30% 득표하면은 전체 300석 곱하기 30% 해서 이제 90석을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재작년 선거 같은 경우 지역구 당선자가 113석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118석인가? 어쨌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면은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비례대표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문제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러면 자기 당의 비례대표 후보 등록한 사람들은 한 명도 당선이 안 되는 거냐. 자기 당에도 비례대표로 똑똑한 사람 영입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고민의 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는 일리가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에서 나왔는데 뜬금없이 뭐 100% 연동 비례대표를 안 된다 하니까 상당히 이제 문제성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좀 문제성 발언이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 같고. 그 발언하신 거는 맞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아니 정확히 따지면 16일 날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자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이러다가 전문가 영입할 수 있는 장치인 비례대표 한 석도 못 얹히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했던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중대선거구제 얘기했는데 우리 절대 못 받는다였고, 뭐 듣기로는 이미 언론 기사가 이미 다 됐으니까요. 문희상 의장이 바로 아니 집권 여당에서 그렇게 지금 유불리 따지는 발언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사실 그날 문희상 의장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된 원칙을 다시 한번 본인의 소신을 확인했던 자리다라는 게 이미 좀 나와 있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뭐 혼합형 뭐 어쩌고 얘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정말 지금 정개특위가 출항한 지 내일이면 딱 한 달이 됩니다. 내일이면.
10월 24일 날 정개특위가 이제 일단은 시작이 된 건데 사실 지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관련된 공청회를 지금 2주 동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정미 대표가 초월회를 통해서 확인했던 게 그 11월 5일 날 있었던 초월회가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같이 있었던 날이에요. 국회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동시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연내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한다였고 초월에는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분들을 수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이해찬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돼서 분명한 동의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우리는 100% 그런 부분들을 당론으로 정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대전제 자체에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얘기했던 혼합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금부터 디테일한 얘기가 들어오면요. 아니 자유한국당에서도 또 중대선거구제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디테일한 얘기를 하다가 배가 정말 산으로 가는 이런 형국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이해찬 대표 이 발언은 굉장히 지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이 논의 진척하는 데 있어서 찬물 끼얹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절충형이라고 했는데 뭘 절충하겠다는 건지를 구체적으로 안을 내세워야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거를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아까 말한 문제, 300석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들이 지역구에서 얻은 그 숫자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아서 그래서 비례대표는 추가로 자기들이 얻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행 300석에서 예를 들면 50석 정도를 예를 들면 추가해서 그 50석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면 여하튼 본인들 앞서 말한 지금 현행 300석은 연동형에 따라서 이제 배분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석은 각 당에서 내세운 비례대표 별도의 비례대표를 또한 이렇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가져가니까 그런 기준이면은 합쳐보면 전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부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건지를 뭐 이제 만약에 솔직히 그런 거라면 좀 빨리빨리 얘기하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말을 갖다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야? 그게 99%일 수도 있고 뭐 53%일 수도 있고 하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는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게 정치라는 게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부분들을 수차례 밝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전제 또 하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2대 1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석 확대에 대한 부분까지 염두해서 이정미 대표가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정의당이 입을 뗐으니 이제는 큰 정당이 앞에 나서달라. 근데 아직까지 민주당 집권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서지 않아요. 뒤에서 궁시렁궁시렁만 하지 앞에 나서서 큰 목소리로 얘기 안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제도 바꾸자고 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민심을 왜곡했던 선거제도잖아요. 예. 이건 국민 주권을 다시 세우는 부분입니다. 집권 여당이 맨 먼저 앞장서야 되고요. 국민 주권을 다시 세우는데 민주당이 양보, 손해 이런 얘기하는 거 정말 실망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50석 정도 만약에 늘리는 걸로 이제 아까 말한 절충형 방식으로 민주당이 제안을 하게 되면은 이제 비례대표를 본인들이 확보하고 싶으면 예를 들면 물론 지역구가 자기들이 굉장히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서 그건 너무 억울하다 이런 케이스인데 근데 어쨌든 양당제 성격이 강한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정당 지지율보다는 지역구 의석수가 좀 많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가 안 되니 그러면 별도의 비례대표 이제 다른 50명 정도를 따로 뽑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아까 정호진 대변인 얘기한 대로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해야 돼요. 그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반대의 경우도 이 절충형의 근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정당 지지율이 아직 보수적이라서 한 정당 지지율은 20%인데 지역구에서 120석 된 거야. 완전한 지역 정당이 있으면 그럴 수 그렇게 있지. 그러니까
여그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한테 취재했던 기자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이 논리 되더라. 그러면서 독일식 비례대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원수를 고정을 하는데 독일은 의원수가 고정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둬서 의원수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면 의원수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거의 봉기 수준으로 일어날 텐데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까 그 절충형 방식이면 의원수는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 이제 그렇죠. 설계를 하면. 네. 그러니까 그 의원수가 절충해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유동적이지 않다는 거죠. 350으로 고정이 돼요. 350 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예. 좀 세부적인데 이게 예. 좀 어려운데 아까 현행 300석에서 비례대표로만 50석을 늘리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300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추가 의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구 의석이 많이 당선되면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는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20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50석 중에서 이 추가되는 20석을 빼고 나머지 30석만 가지고 그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또 나눠준다는 거면 350 예를 들면 350은 고정되는 거죠. 방금 전에 이제 요건 관련해서 논평을 지금 정론관 가서 하고 왔는데요.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꼭 말을 오락가락하고 바꾼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논평을 낸 건 아니고요. 지금 정원희 대변인께서 이제 강하게 하신 것처럼 논평을 낸 게 아니라 뭐 어찌 보면은 뭐 애둘러서 다르게 애둘러서. 예,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수밖에 건데요. 없는 예. 현실적인 이치도 있죠. 그래서 취지를 지켜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네. 낸 건데 뭐 어찌 보면은 지금 이해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노무현 우리 전 대통령님하고 초선 의원으로 같이 했고 같은 상임위까지 있고 뭐 대통령 전략 뭐 본부장까지 하면서 대통령을 만드신 분이라고 전 알고 있고 물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실 얘기를 한 거거든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하신 게 본인의 모든 권력을 줘서라도 받고 싶은 게 그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다라고 했고 그거를 모를 리가 없고 함께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논평을 냈거든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을 지금 구체화할 지금 때라 그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요. 네, 이건 약간 다른 결이지만 지금 뭐 사실상 민주당도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얘기를 공식화는 안 했을 뿐이지 뒤에서 스멀스멀 절충형 같은 경우 그걸 전제로 얘기가 되고 있고 뭐 사실 좀 우려스러운 거는 자유한국당이에요.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돼서. 근데 어제 박덕흠 의원이 의원 정수 자체에 자유한국당 정치개혁 뭐 특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논의를 했는데 의원 정수 10% 줄이자 요 얘기를 어제 비상대책위 회의 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빡 나왔는데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우리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라고 지도부가 그걸 좀 밝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의원 정수 줄이자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우와 이럴 텐데 자유한국당이 의회에 또 선을 그어서 일단 의원 그런 정수 인간들이 세비 깎는 건 절대 안 해. 그 욕심 많잖아요. 놀부심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그 절충형이라 나온 걸 저도 봤는데 좀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를 이제 자한당 쪽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안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또 50석을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이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의석을 늘리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도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사무처에서도 그렇고 사무처 직원들이 이제 그 발표한 거에 보면은 그 보좌관수 좀 줄여서 즉 국회의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여서 대신 늘리자 그 의석 전체는. 왜냐하면 그 정치 개혁을 하려면 연동형이 필요하고 연동을 하려면 현행에서 좀 더 국회에서는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에서 그렇게 커버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처음엔 질문이 뭐였죠?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건 모르죠. 그건 나는 모르지. 자유한국당은 당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건 모르지. 뭐. 그냥 그 국회의원 개별 그 집단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 개인 자유한국당의 개별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그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유한국당이 당 득표율이 예를 들면 이제 한 35% 정도, 아니 40%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러면은 40%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국회의석에서 보면은 엄청 많이 얻는 거거든. 현재보다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막 그런데 그거를 택할래? 아니면
내가 40%는 뭐 개나 줘버리고 내가 당선되는 내가 제도를 택할래 그러면 내가 당연히 당선되는 걸로 당선되는 무조건 걸로 하죠. 굉장한 당이거든 거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선사후당 뭐 이런 거. 저는 지금 절충형과 관련돼서 저희가 선사후사. 저희가 이제 절충형 관련돼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 제도 굉장히 낯섭니다. 그리고 좀 복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무게 있게 다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주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보다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전제가 무엇인지 출발점이 무엇인지 지금 2대1로 지역과 비례를 2대1로 한다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연동형을 적용하면 연동형을 뭐 규모 뭐 어떻게 할지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일단은 연동형 간다. 비례성 확보를 위해서 그다음에 의원 정수 확대한다. 이거는 고정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얘기를 들어가는 게 맞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큰 정당에서 뒤에서 궁시렁대고 계속 계산기만 두들지 말고 전면에 나서서 얘기해야죠. 의원 정수 늘리자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돼서는 총액은 동결하고 의원 정수 늘리더라도 총액은 동결한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 설득하는데 나서야 됩니다. 같이. 지금 근데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뭐 본인들 책임이지 뭐 우리가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그건 알아서 과연 해야지. 우리 지지율을 떼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과연 그 얘기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사실 문희상 의장이 그 얘기 했다잖아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다음번 총선 때까지 그대로 갈 거란 보장이 어딨냐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많이 올라왔고요. 요즘 보면. 그럼요. 홍준표 복귀하면 떨어질 거예요. 히든 카드가 있었군요. 그거 내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에서 밟을 것 같아. 그거는 안 된다라고 거기서 결상전으로 나설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앞으로 또 어떤 또 안이 나오고 또 어떻게 그 협의가 돼가는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토픽을 한번 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일에 이제 국회 정상화를 합의를 하면서 이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의당이 주장하던 강원랜드 국정조사도 일단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나오고 나서 뭔가 말이 달라졌죠. 2015년부터. 예, 그렇죠. 예, 조사 연도를 2015년부터로 한다라고 이렇게 이것도 자유한국당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진짜 예. 꼼수의 대가들이야. 진짜.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뭐가 잘못되는 거냐 하면은 이제 저희가 바라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강원랜드 국조라고 하면은 그 단어를 알아듣는 사람은 100% 이거는 권성동 염동열 조사라고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2015년부터 조사를 하면은 그건 쏙 빠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2012년부터 13년까지 네. 길이니까 이게 참 말장난이지 않습니까?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배우고 싶어요. 잔머리 어떻게 대가들이야. 이렇게- 잔머리 대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원랜드 사건 뭐 한 번 더 정리하자면 2012년 말부터 2013년 초까지 강원랜드 518명이 새로 채용이 됐는데 이것이 거의 다가 이제 전원이 이제 네. 뭔가 관련이 있었다는 95% 거고. 정도. 청탁에 의한 493명. 예, 95%. 청탁에 의한 채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이제 2015년에 그 당시 취업할 때 사장은 최홍집이라는 사람이요. 최홍집. 예. 그리고 후임 사장이 이제 함승희 씨라고 민주당 갔다가 한국당 갔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5년 7월에 딱 다시 자기가 와서 보니까 어라? 이 인간들 이거 다 권성동 염동열 이거 뭐야? 일은 저질러 그래가지고 놓고, 큰일 났다. 내가 이거 갖고 가다가는 내가 독박 쓴다. 내가 이거 응. 나중에 이거 감옥 가겠다 싶어서 이걸 이제 그 감사를 했고 자체 그 감사를 다음에 하죠. 자체 감사해서 검찰에 넘겼죠.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좀 띠딩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탄핵이 되고 나서 이제 뭐라 그러나 이걸 기소하고 근데 그때도 기소도 또 되게 약하게 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한국당에서 그 박원순을 어쨌든 주저앉혀야 되는데 안희정 뭐 저렇게 됐고 이재명도 흔들흔들하니까 박원순까지 주저앉혀야 되는데 교통공사 국조를 하자니 우리가 그 엎어치기로 갈라치기로 그럼 자식들아 강원랜드도 해야지 하니까 이걸 안 받는 이상 교통공사 국조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넣어놨는데 거기다가 몰래 2015년 1월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수 중에 상꼼수고 그러니까 한국당이 만약에 2015년 1월을 계속 고집하는 한 이 국조는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강원랜드라고 하면 안 됐구나. 이거를 권성동 염동열 국조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구나. 아예 그냥 콕 집어갖고. 그러면 안 받아지겠대. 난 진짜 이런 꼼수를 쓸 줄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안미영 검사가 그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했고 얼마 전에 10월달에 관련돼서 권성동 뭐 무혐의 처분 받고 이게 뭐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건 정말 희한한 게 뭐냐면 피해자들은 확인이 됐는데 가해자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이게 ING 중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조사해가지고 그때 채용 비리 있는 분 중에 뭐 200 몇 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날려버리고 어쩌고 뭐 이런 부분이 네. 있는데 사실 이 지금 권력형 채용 비리를 의뢰한 청탁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고 사실 올해 초에 특검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예, 특검 요구가 있었는데 우야무야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교통공사 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국정조사가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그렇죠. 사실과 관련돼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가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해에 대한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안면 검사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는데 뭐 이제 의견은 분분하지만은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분 쓴 걸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춘천지검에 이제 여러 검사들이 있는데 이 518명이 이제 어쨌든 들어갔고 거기에 국회의원 여러 명이 이제 전현직으로다가 7명이나 연루된 사람들이 체크 해가지고 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거의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면 검사 한 명한테 맡겨놨다는 거예요. 해놓고 이것이 춘천지검이 역할을 다 한 거냐. 그러니까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죠. 그러니까는 안면 검사 518명을 조사하려면은 한 명씩 하루에 불러도 1년 반이 걸리는 사안이고 하루에 일요일 없이 하루에 2명씩 불러도 1년 가까이 걸리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게 춘천지검의 의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 그래서 당연히 그러면 그 한 명이 맡으라고 하니까 정말 안 됐을 가능성이 높고 되게 힘들었을 수도 높고 그걸 핑계로 해서 야 너 왜 이것밖에 못해. 그런데 왜 그 권성동 염동열 갖다가 이렇게 국회의원 조사하려면은 확실한 걸 잡아야지 왜 이것밖에 못했어라고 그 상위 검사들이 뭐 현 검찰총장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그 페이스북에 좀 있더라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외압 그 의혹 제기되고 나서 검찰에서 수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수사를 했을 때도 안미영 검사는 8번인가 그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렇죠. 권성동에 한 번 나갔대요. 4월 27일입니다. 한 번. 다들 TV를 보고 있을 때 아니 무슨 그렇잖아요. 김정은하고 예. 그날 맞아요. 그날 날짜도 잘 골라서 나갔네. 아니 그러니까 그 의혹 아니 제기하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지금 예, 진짜 4월 27일. 검찰이 사실은 본인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셀프 수사를 하고 안미영 검사의 이 주장에 대한 부분들을 덮어버리고 도리어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외압에 대한 무혐의 처분 내리고 조사도 소환도 한 번밖에 안 하고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수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정조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자유한국당의 이 꼼수는 무조건 막아내야 된다. 근데 이게 의외로 근데 그 이제 기자들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한국당 측에서는 이게 이채용집 사장이 당시 염동열 그 권성동 사람들이 요청을 했다 이렇게 청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자들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직권남용인데 직권남용으로다가 이제 이게 기소를 한 건데 직권남용은 제가 법률을 잘은 모르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네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남용해가지고 한단 말이지. 근데 이 건은 권성동이 염동열이 자기가 직권으로 할 수 없는데 그냥 요청했을 뿐이다. 부탁했고 이걸 받아들인 건 그냥 최용집이다. 그래서 나는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주민들 이렇게 취업 좀 시켜달라. 그게 지역사회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그걸 받아들인 건 최용집이니까 이게 뭐야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인 거야 도대체. 그래서 지진 난 거야 그냥. 그래서 안미영 검사가 그게 나오고 나서 한 워딩이 있어요. 이런 식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형법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그런 말도. 아니 안미영 검사가 얘기했어요. 아예 삭제를 해라 차라리 그럴 거면.
정말이야. 길을 터준 거다. 네, 맞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저게 돋보기로다가 예. 살 막 이렇게 태운 다음에 나는 안 했다. 돋보기. 돋보기가 한 거다. 그러니까 돋보기랑 태양이 한 거다. 이런 시시한 유머에 이렇게 웃기지 나.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은 이게 지금 뭐 어쩌자는 건가 지금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잊혀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상화 합의를 할 때 이게 네. 이거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 2015년 1월 요구를 김성태가 계속 하는지 모르겠으나 김성태는 어쨌든 12월 11일인가 임기가 종료돼요. 그렇죠. 나는 그냥 그때까지 하면 돼. 나는. 최선을 다한 거지. 그 합의 당시에 그쪽에서 그러면 자유한국당 합의 당시에 이걸 2015년이라고 명시를 했다는 거 아니야. 아니 명시를 하지 않고 끝나고 이걸 나와서 백불에서 얘기- 얘기를 한 예, 거죠. 나와서 백브리핑에서. 근데 그때 그 홍영표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윤소아 원내대표 말씀은 5명의 원내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원래 오전 그러니까 그 모인 최종 결정 시간이 3시였거든요. 근데 아침 10시에 한번 모였어요. 5당 원내대표가. 근데 거기에는 강원랜드, 교통공사 등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빼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일단 뺐어. 그리고서 이제 다 우왕좌왕해서 안 됐어. 근데 3시에 모였을 때 요거 이제 빼기로 했으니까 대신 2015년 1월 이후 채용 비리라고 하자라고 해서 근데 그럼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럼 강원랜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세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윤소 원내대표가 그걸 딱 감을 잡고 뭔 소리야 뭔 소리 이 전라도 사투리로 뭐 이렇게 허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못 넣는데 이 양반이 그럼 자기가 나가서 말로만 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영부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김성태는 그게 최소한 그러니까는 이제 5명이 동의는 안 됐어도 예를 들면 바른미래당이나 홍영표 원내대표는 동의도 해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그게 좀 면이 안 쓰니까 그럼 강원랜드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12월 11일까지만 버티는 거야. 원내대표 사퇴할 때까지만. 내가 볼 때. 이거 참. 자기도니까 이걸 빼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게 있었겠네요, 그죠? 보여주기로 야, 그렇게. 진짜 꼼수 대망이다. 근데 차기 원내대표 누가 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겠네요. 이 상황이. 아니죠. 엄청난 부채를 안 치는 거는. 근데 이게 기존에 합의된 사항이 있잖아요. 서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그런데 그 사항에 보면은 합의문에는 이제 명시가 안 돼. 아니 강원랜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연도가 강원랜드 없어요. 강원랜드 교통공사라는 표현이 없고 의장 그다음에 이렇게 다 있을 때 5당 원내대표 있을 때 강원랜드 교통공사는 포함된다는 게 다 얘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2015 그러니까 그거를 김성태가 강원랜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015년 1월 이후라고 좀 못을 박자 뭐 이런 식이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왜 그거를 그럼 거기서 제지를 안 했냐? 이게 고소가 된 게 2015년 7월이니까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정말 그 홍영표 대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 12년 13년에 벌어진 일을 거기서 그냥 그럼 바로 반박을 해야지. 걱정되네요. 걱정돼.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뭔가 이렇게 딱 제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은 우리 윤수아 원내대표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윤수아 원내대표가 분명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빠진 거예요. 이미 자유한국당은 강원랜드 받겠다라고 얘기했고 국민적 상식에서 그 강원랜드는 2012년 13년 권력형 채용 비리 아닙니까? 아니 진짜 이거 안 집어냈으면 어영부영 넘어갈 뻔했어 진짜. 아니 강원랜드 못 뺍니다. 그렇죠. 만약 강원랜드만 빠지면 강원랜드 빼진 아니 특검 민주당이 이게 말이 받겠어요. 되냐고요. 민주당도 사실은 뭐 억지로 받은 건데. 내가 볼 때는 민주당도 이거 어영부영하다가 너도 하기 싫잖아. 우리도 힘들어. 뭐 이래서 좀 빼는 거 아닐까 싶어. 제가 이 국회 와서 일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어영부영인지 몰랐어요. 이런 것들 나는 정말 철저하게 따져서 하는 거잖아. 고도의 계산된 술 수도 있지. 야, 이거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거야, 진짜. 응? 이런 말장난을 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단기 2015년이었다 뭐 이러시면 그냥. 그럼 다 포함돼. 신라 시대부터. 좋네요. 좋아. 그거는 단기였다. 자, 조선 불기로 해도 돼. 나서가. 불기. 우리가 얘기했던 2015는 서기가 아니다. 네. 그래 소송을 가면은 그 해석이라는 게 들어가요. 너무 재밌다. 자연적 해석하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그럼 또 세 번째 토픽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포함한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 절차가 이제 검토돼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뭐냐 하면은 전국에 있는 각급 그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데, 그러니까 그걸 뭐 근데 그러니까 이게 평회 같은 거죠. 처음 만들어진 거는 2003년에 이제 그 4차 사법파동, 이게 이제 대법관 임명제청 파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대법관을 그 전까지는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계속 임명을 하다가 이것도 남성들만 그렇죠. 특히 대법원 유리천장에 그 연공서열에 의해서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판사들이 그 제출해야 된다 해서 그 모였던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비정기적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전국 법관 워크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형식으로 열렸던 게 이제 꾸준히 이어져 오다가, 이게 이제 2018년 4월부터 이제 공식 기구가 돼서 이제 좀 어떤 좀 공식적인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이 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규칙 6조 임무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발표를 한 게 좀 어떤 공신력이 있고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그 법률 사항이에요? 내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에요, 규칙. 규칙이죠. 그 많이들 21일 날 그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탄핵소추 결의안 발표되자마자 그 다음 날 모든 보수 그 일간지의 사설과 자유한국당에서 막 들끓어났죠. 뭐 정치판사, 인민재판, 거기가 제대로 된 기구냐 등등인데, 고 PD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올해부터 사실상 그 제가 확인하기로는 대법원장 자문기구입니다. 임의기구가 아니에요. 공식 기구고 119명으로 구성돼 있고 의장과 부의장 임기 1년이고 직접 판사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선출되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신력과 무게를 좀 갖고 있고, 저도 그때 이제 뭐 확인 브리핑 나가긴 했는데 확인하다 보니까 그 법관 대표자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를 처음 이번에 한 게 아닙니다. 2008년에 있었어요. 2008년에 그 신영철 대법관이 당시에 이제 광우병 쇠고기 촛불 파동 났을 때 이 재판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법관 대표자회가 소집됐고 거기서 탄핵 소추안을 결의해서 국회에 발의까지 됐는데, 국회에서 민기적 거리다가 시한을 넘겨버려 가지고 처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는 아니고 이미 그때 전례가 있는 법관 겁니다. 대표자회가 있었어요? 예, 2003년부터 시작됐고 그때는 임의기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몇 번씩 바뀌었고, 그래서 좀 공신력의 문제가 지금만큼은 아니었었죠.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요 정도인 건데, 근데 이게 어떤 공식 기구이기 때문에 좀 상당한 좀 어떤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또 판단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웃긴 게, 이걸 하고 나니까 또 오늘은 또 어떤 판사인지가 판사분이 또 그 여기 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지? 저 그 오기 직전에 하는 뉴스를 본 건데. 아니 얼마 전에 그 판사 중에 하나 저기 누가 뭐 이상한 소리 했다, 뭐 저기 왜 밤샘 조사하는 거 그 인권 그 유린이다 해서 이 사람 보수파지만 옳은 소리 했네, 뭔가 알고 보니까 장충기한테 이상한 문자 사장 그 삼성 장충기 사장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약간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보면 뭐 그 법관들의 그냥 자의적인 그런 기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법률에 일단은 두게 된 기구이고, 더군다나 또 일선 판사들이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성도 담보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탄핵하자고 하는 판사 자체가 제가 보기엔 문제적 판사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전국 그 판사들이 전부 다 이 법원의 사법행정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 6차 사법파동입니다. 물론 그 사법농단은 따로 이건 둬야 되고 이거 사법파동이에요. 6차 사법파동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저는 보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도 이게 좀 정리가 안 된다면은 자정 능력이 없는 그거다. 이건 자정 능력이 없는 거다, 이 정도까지 오면. 이게 이제 법관 탄핵 관련해서는 이제 요건이 국회 재적 국회의원 수 현재 299명이죠. 299명. 우리 노 대표 돌아가셔서 이제 299명인데 그 중에
과반수 그러니까 15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민주당은 탄핵에 동의하지만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고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이 평화당이 최근에 동참했고 이제 정의당이 제일 처음에 세게 얘기해서 간 거고 맨 먼저 제기했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무소속과 이제 조금 작은 정당 소속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동의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한 3분 정도는 평화당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쵸. 전체적으로 보면 150명이 약간 넘는 규모인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게 그 탄핵은 무기명 투표더라고요.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탄핵은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법관 출신들이나 어쨌든 법조계 출신 그 사람들이 이게 좀 온정적인 사람들이 꽤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보신주의도 강할 거고. 네, 그래서 특히나. 뭐 그날 뭐 아프다 이러면서 그렇게 안 나버리면은 일단 151명 그 찬성이라는 거는 뭐 직접 투표를 그 해서 반대할 수도 무기명으로 반대할 수 있지만 안 나오는 것도 뭐 근데 안 나오면은 분명히 반대니까 이제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나와서 나는 탄핵 찬성했어요. 해놓고 슬쩍 반대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안건으로 올라갔을 때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이제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쪽이나 뭐 이 법관 쪽이나 이렇게 다 얽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얽혀 있죠. 그리고 그 많이들 또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하면 발의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법사위 등을 거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 그렇게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지금 뭐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할 리가 없지.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 대신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에서 가장 얘기하는 게 상권분리 위반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 도대체 그러면 누구를 탄핵할 거냐, 대상자가 누구냐 이런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법관 대표자위 자체를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부분이 있는데 상권분리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뭐 행정부 수장을 탄핵한 건데 그건 뭐 상권분리 위반 아닌가? 응? 그리고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 13명 명단이 어젠가가 공개가 됐어요. 징계 청구된 판사들. 그리고 지난번 10월 1일 날 이정미 당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 대표 연설 때도 아예 6명을 찍어서 이름을 밝혔습니다. 이규진, 이민걸, 정다주, 김민수, 뭐 박성원, 권순일. 근데 이 중에 권순일 씨 빼고는 이미 다 징계 청구된 판사들이에요. 법사위원장 법사위가 끝에 가서 아닐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끝에 가서 그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지금 찾아보시는 네, 거죠. 법사위 아, 제가 법사위 안 기억하기로는 법사위로 갈 수도 있고 음. 그게 법사위로 가지 않으면은 본회의에서 바로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네, 저기 맞아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사위 안 가는 이렇게 거면 됩니다. 다행입니다.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그러니까 법사위 회부 의결을 하는 게 본회의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자유한국당은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일단은 법사위 회부냐 아니면 바로 그거냐 그거 가지고 붙겠구나. 이거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전에도 이미 뭐 국회에서 뭐 탄핵 소추가 발의된 적도 있고 이거 뭐 세상에 새로운 마치 처음 있는 일인 양 호들갑 떠는데 바로 잡을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대통령도 예. 탄핵되는 대통령도 세상에 탄핵했는데 뭐 법관은 왜 못해? 법관을 못해. 뭐 외국에서도 사례들이 저도 뭐 몇 가지가 있더 일본에서도 있고 다 있던데 우리나라만 못하는 것도 뭔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될 거예요. 나 다음에 긍종철로 바꿔야겠어. 긍정의 저는 아이콘. 이 건과 관련돼서 가장 조금 자부심 느끼는 거는 정의당이어서 당연한 거긴 한데 저희가 맨 먼저 얘기했다는 거. 당론으로 또 아예 공개적으로 대표 같은 경우는 연설을 통해서도 아예 세게 얘기했고 예. 강원랜드도 그렇고 그쵸.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5명 있는 정당에서 진짜 그렇죠. 이거 알아주셔야 되는데.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예, 민주당이 좀 집권당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이게 발이 느려요. 몸이 너무 무겁죠. 무거워졌어. 이게 예전에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던 것도
한흥동 하고 있으니 민주당 분발해. 예, 이렇게 세 가지로 그 주간 토픽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2부에서는 경사노위 문제를 좀 그 심화 학습을 해보는 단계로 한 40분 지난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볼 40분 텐데 지났어요. 예, 어제 출범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녹음은 끊지 않고 바로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예. 경사노위네 진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고 있죠. 민주노총 관련해서도. 그리고 경사노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기는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경사노위가 이제 뭐냐? 이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약자인데 이제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 및 정부가 고용 노동 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 정책 등을 협의하고 대통령에 대한 관련 정책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라 이것만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전에 노사정의로 많이 불리던 기관인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게 더 입에도 많이 붙어요. 노사정의로 사실 기억도 많이 되어 있고. 처음 만들어진 거는 97년에 이제 국민의 정부 때 만들어진 건데 사실상 처음 만들어진 목적은 IMF 때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협의를 하자, 노동계와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한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그 극복의 과정 상당히 힘들었다. 그러니까 노사정위원회에서 그 합의한 사항들이 사실 상당히 힘든 내용이었다라는 거는 좀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게 이제 2007년에는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이라는 긴 이름으로 좀 개편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2009년에 이 위원회가 그 당시 이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가 있었고 이제 그게 이제 2018년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다시 찾아보면서 연역을 쭉 보면서 이제 제 개인 생각이 좀 편파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든 생각은 이게 사실상 경제 위기가 와야 두드러진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활동이 보이는 거고 또 그리고 그 활동 대부분은 경제가 위기니까 노동자가 희생하라라는 그 합의를 했던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편파적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어떤 노동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서 좀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면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위원장이 문성현 위원장이다.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예전과 같지 않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100% 제 생각이지만은 민주노총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렇다 한들 지금 탄력 근로제 같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응 카드를 마련을 해놓지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 느끼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안하긴 하겠다라는 생각 들긴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 위기 시에 주로 이제 이런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게 사실 하긴 잘 나가는데 뭘 위원회를 구성해 바쁜데. 잘 나갈 땐 할 필요가 없군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적 대화를 해서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나라고 이제 얘기되는 게 1938년에 이제 스웨덴에서 거기는 이제 그 노사정 대표가 모여가지고 협약을 맺거든요. 그게 이제 살체바덴 협약이라고 살트셰바덴이라고 하기도 하고 살체바덴이라고 하는 1932년에 엄청난 경제 위기 속에서 농민들이 데모하니까 총 쏴가지고 보수파 정부에서 총 쏴가지고 막 5명 죽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정도까지 몰리고 실업률 높아지고 스웨덴이 한때는 이제 전 세계에서 파업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20년 30년대 그런 나라였는데 3인당 정부 하에서 그럼 이걸 이렇게 해도 되겠냐 이게 끝간데까지 가서 되겠냐 해서 38년에 이제 살체바덴이라는 그 지역에서 모여서 최종 타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씩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이 자기가 벌어들인 이익의 한 80% 이상을 사회 기여로 내놓는 거. 그러니까 법인세가 그렇게 높아졌다고 해요. 근데 확인해 봐야지 뭐 그런 게 있고 노동자들은 회사가 경영을 뭐라 그러나 경영의 책임이 있고 그것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뭐 요즘은 뭐 당연한 건데 그때는 이제 막 마구잡이 파업을 했으니까 그리고 파업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그냥 막 파업한 거예요. 야 오늘부터 일 안 해. 근데 그게 아니라
파업을 할 거면 이제부터 한 달 후에 파업한다. 뭐 절차라든가 그렇죠. 등등에 이게 대한 룰을 절차를 정했구나.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공장을 폐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파업해? 우리 바로 폐쇄야 직장 이러는데 폐쇄구나, 직장 폐쇄. 그 직장 폐쇄를 근데 직장 폐쇄도 이렇게 함부로 못하게 해놨어요. 노동자도 파업의 어떤 절차를 거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사용자도 직장 폐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막 이런 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타협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그 계속해서 이제 그런 타협이 있다가 특히 통일 독일 되고 나선 독일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 동독이 너무 위험하고 힘들고 실업률 높아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97년 이럴 때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해서 거기는 이제 노사정위원회더라고 이름이. 그러니까 위기가 있을 때 이거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진보파에 가까운 정부나 진보파 정부가 있을 때 이런 걸 하는 것이 나은데. 그래서 올해 초에 이게 1월 달에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요런 기구를 꾸리자라는 건 합의가 됐는데 하필이면 10월 달에 그 민주노총에서 그걸 결정하기 위한 대연대를 열었는데 정족수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대파가 있다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러면 좀 한 번 더 이거를 민주노총에서 들어오기 위한 과정을 갖다가 논의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탄력근로제를 정부가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 들어오라고 얘기하면서도 너무 이 탄력근로제를 쉽게 본 거예요. 여당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이걸 해놓고서 뒤늦게 이걸 더 이렇게 탄력근로제 늘리자고 해놓고 민주노총 보고 들어오라고 할 명분이 없으니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기구의 경사노위에서 합의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경사노위에서 합의되기 전까지는 정부도 밀어붙이지 않을 거고 여당도 좀 국회도 중단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오늘 워딩이에요. 이거를 지난번에 애초에 얘기도 뭐냐면 경사노위에서 10일 안에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마쳐라. 만약에 논의 안 하면 국회에서 이거 가져와서 그냥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했고 뭐 저희 당연히 강력히 반발하고 민주노총 뭐 양대 노총 다 반발했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사노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뭐 바로 출범해서 따끈따끈한데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총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 논의가 좀 돼야 된다. 그리고 경사노위가 출범했으니 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1월 말까지 논의를 해달라고 논의 시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예요. 네. 대통령이 권한이 있는 건데 아무리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지금 2달 딱 딸랑 시한 주고서 거기서 논의해라. 그러고 나서 우리는 2월 달에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치 엄청난 양보를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 시작과 동시에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경사노위 이거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멀권행위예요. 민주노총이 지금 들어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논의도 사실은 균형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민주노총을 일단 한 명이 적어. 아니 민주노총을 최대한 끌어들여야 되고 시한을 두고 이 논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냥 명분 쌓기예요. 그러니까 경사노위를 예전에 노사정위원회 자꾸만 들러리 세웠던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과연 정말 그 어렵사리 물론 민주노총 들어가진 않았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라고 하는데 이거 사회적 대화 기구의 진정한 좀 취지를 실현시키고자 하는지 저는 도리어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2달 시한 주고 그 민주노총 대연대 제가 알기로 1월인가로 알고 있는데 1월이면 다음 달 1월 다음 달 잡혔다지 않았나요? 1월 달이면 1월 말까지 논의하고 그때 결과를 달라. 우린 2월 달 처리하겠다. 오늘 그게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거 그럼 뭐 대화할 시간 자체가 그럼요. 물리적으로 너무 적은 게 되던데. 저는 특히나 이 문제는 사실은 노동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장시간 노동, 임금 삭감으로 악용되는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되는 거를 막겠다라고 얘기만 했어요. 근데 이정미 대표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환노위에서 맨 처음에 탄력근로제 확대 얘기 나왔을 때도 똑같은 얘기만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의당에서는 이거 과로사 합법화라고 저희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노조가 있는 데보다는
저임금, 장시간, 비정규직, 노동 취약계층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부분인데 정말 사회적으로 진지한 대화, 풍부한 논의,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부분에 대한 노력은 없이 아니 아무리 집권여당 원내대표라 그래도 일방적으로 2달 동안 논의해. 어제 출범한 경사노위에게 2달 동안 논의해 주세요. 우리 2월 달에 처리하겠습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데 이거 너무나 지나친 월권행위라고 봅니다. 2명의 과외 선생님한테 과외 받는 것 같아. 되게 좋다. 뭘 되게 좋다. 근데 이 경사노위의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위원회를 구성한 걸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개혁, 그러니까 어쨌든 노후소득 관련한 위원회, 그다음에 국제 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우리 4개 비준하지 않은 거, 노사관계 제도 관행 개선위원회, 그다음에 금융산업위원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여기서 아마 탄력적 시간제 논의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은 여하튼 현 정부가 무슨 그 완전히 뭐 박근혜 정부처럼 그 이제 노동자 때려잡자 완전 뭐 그런 이런 건 나쁜 아니니까. 정부는 아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도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막을 수 있는 건 막아내고 하는 게 필요해 보여요. 근데 이 탄력 근로시간제가 갑자기 정부하고 여당에서 동의한다, 확대하자 이렇게 하니까 민주노총이 굉장히 좀 화가 나는 건 당연하고 그거는 막아내야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한데 좀 내부적으로 잘 논의를 해서 그러면 요런 부분도 막고 좀 제대로 된 그 사회적인 우리가 좀 약자들에게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논의해서 좀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 내에서도. 이게 일반 그 어떤 댓글 여론 같은 걸 보면 그런 말도 많이 하거든요. 얘기하자고 해서 얘기 자리 만들어놨는데 왜 안 오느냐. 와서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사실 제일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답이 1번인데 너는 답을 몇 번으로 생각하는지 정답 넣어. 이거 답정 넣어. 답정 넣어. 답은 우리가 1번으로 할 건데 너 3번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근데 들어가고 참여하면은 참여해서 결론을 냈다라고 얘기 나올 거고. 네. 근데 이게 이미 노사정위원회 때부터 수없이 반복됐던 이게 과정이 있잖아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역 찾아보고도 든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사실 다 답을 정해놓고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서 너네들도 회의 참석했지 않냐 이걸로 그냥 결론을 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이제 좀 불안한 건데 그게 불만이었던 거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사회적 대화기구 뭔가 공론을 위해서 정부에서 제도를 만드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뭐 좀 비난할 일 아니라고 봅니다. 박수칠 일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공론화위원회도 그렇고 이러저러한 뭔가 대화와의 창구나 이런 거 여는 건 맞는데 물론 정부 입장에서 정책 방향을 사실은 설정하지 않고 가지는 않겠죠. 설정을 하더라도 저는 충분한 논의 기간과 합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뭔가 일방적인 통보하듯이 뭔가 시한을 정해 놓고 여기서 답을 이끌어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주노총도 인제 사회적 위치와 역할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저는 이번에 수요일 날 있었던 파업과 관련돼서 저희 정의당만 사실은 옹호하는 구두 논평을 냈는데 노조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노동의 현안이 사회적 현안이 됐잖아요. 민주노총이 그에 따르는 그만큼의 인제 책임과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 결합하기에 참 안 좋은 지금 상황으로 꼬여 버린 거는 분명히 맞지만 저는 뭐 숙고해서 함께 뭔가 결합하고 그 대신 그동안 반복됐던 안 좋은 과거의 기억을 인제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정부 차원에서도 저는 답을 내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번 그 경사노위가 이제 탄력 근로제가 가장 문제시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탄력 근로제가 합의가 가능한 사안이 되나요,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탄력 근로제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게 이미 탄력 근로제는 시행 중이고 그러니까 아예 탄력 근로제라는 게 없고 근데 사측에서 엄청나게 탄력 근로제를 원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신규로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 이 문제인데 탄력 근로제가 이미 3개월 단위로 시행 중인 거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3개월 해보니까 그냥 노동자들도 뭐 특별하게 문제 없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약간 더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걸 늘릴 수도 있겠죠.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것의 부작용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늘리는 게 합의가 안 되면 현행대로 그냥 갈 그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그 민주노총이 만약에 이 경사노위에 참여를 해서 논의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주장을 가지고 올 수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막연히 반대만 하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탄력근로자 같이 이렇게 첨예한 쟁점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노동계도 불만이 많고 경영계도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현행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 이제 그쵸. 방법이 없지.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이대로 쭉 가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한계에 봉착하고 기금 고갈의 문제라든가 이런 쟁점이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대안을 내서야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타협이 돼서 나오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리얼미터에서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탄력 근로제 확대 관련돼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도 찬성 여론이 높지 않더라고요. 50.1%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시행 찬성 입장이 그건 보통 문재인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여론조사하면 과반수는 훌쩍 넘잖아요. 그리고 탄력 근로제가 탄력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몸이 탄력적이어야 된다. 아니면 뭐 탄성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건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탄력 근로제라고 하는 것 자체 이미지가 좋거든요. 내가 이제 주변에 대화해봐도 아니 내가 4시간 일하고 싶을 때 4시간 네, 일하고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얘기 좋은 많이 걸로 생각하는 국민이 엄청 많아요. 네, 이게 뭔지. 저도 깜짝 놀란 게 탄력 근로제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거 내가 출근하고 싶을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 근무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정확히 얘기지. 내가 퇴근하고 싶은데 퇴근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게 탄력 근로제다. 더 일하고 싶은데 일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론조사에서 50.1%인가 4%인가 찬성한다는 것 자체는 우려하는 국민들이 좀 이거는 솔찬히 많다. 이렇게 생각보다 볼 수 있죠. 내용이 이제 점점 알려지고 네. 있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사람이 고무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늘렸다 줄였다 계속 반복해도 고무줄도 늘어나서 제 기능 하지 못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기자들 만나보면 되게 싫어해. 이거 왜 늘리냐고 힘들어 죽겠는데. 저, 계속 국민들한테 잘 알려줄 거야 이제. 저 진짜 그 기자분이랑 이번 주 중에 얘기를 하다가 정말 이거 반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본인 탄력 근로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 근데 언론사도 큰 언론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중간 정도 규모의 언론사부터 그 이하 언론사까지 작은 규모의 언론사까지는 사실 지금도 이미 탄력 근로제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탄력 추가 근로제가 수당- 아니라 그냥 과로 아니야 과로. 아니 수당도 없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당 없다 이런 거에 많이들 이제 그냥 분개하죠. 시간의 글로. 그냥 노동법 사각지대. 참 그렇군요. 뭐 책 대변인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유, 새벽 5시부터 일어나고 오전에 지금 뭐 YTN 출연하고 오니까 오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네. 아, 진짜.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어제 아무 생각이 없네. 진짜 죄송해요, 내가. 아닙니다. 다음 주는 우리 최석 대변인께서 나이도 많이 드셨잖아. 진짜 젊어요. 풍부한 얘기를 이제 또 오늘 나눠주실 진짜 거예요. 정신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이번 주는 이렇게 방송은 마감하도록 하고요. 예. 뭐 사실 오늘 다뤘던 내용들은 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주시고 앞으로 좀 다들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린 그거 안 해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아, 예. 그렇죠. 내가 이거 맨날 하려다 맨날 까먹어 사실. 그래요? 예,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게 구독 누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예. 왜냐면 뜨면은 여러분들한테 알려집니다. 그리고 구독 숫자가 많아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너무 미미해갖고 의미가 없는데 구독이 이제 일정 수준이 올라가면 추천 동영상으로 뜨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회수가 팍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도 꼭 구독 안 보더라도 구독 좀 눌러달라. 안 봐도 좋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세요. 예, 좀 말씀드리고요. 뭐 마무리 인사들 해주시죠. 거꾸로 아까 소개 제가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11월 마지막이고요. 그러고 나면 2018년도 이제 달력이 딱 한 장 남습니다. 뭐 연말 마무리 조금 이른감이 없지 않지만 한 해 마무리 결실 있게 하시고요. 날씨가 쌀쌀해진 만큼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관종철 실장님과 우리 정호진 대변인께 과외 잘 받은 귀염둥이 최석 대변인인데요. 다음엔 밥값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밥 사는 거예요? 밥 사람은 갚겠다. 상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의제들 오늘 한 4개 정도 다뤘는데 저희 출연자들도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쵸. 이런 걸 네, 하면서 그래서 관심 사항을 많이 얘기해 주시면은 그게 저희도 더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또 이왕이면 저희가 이걸 정의당이나 이제 진보 쪽 입장에서 잘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들으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댓글 그리고 뭔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예. 뭐 제가 제 방송을 홍보하기는 웃기지만 이 방송 듣고 나면은 주변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 주시면 또 좋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 주시고요. 예,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의 고피디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